어여와요. 오늘 하루도 참 고단했지? 다들 이불 머리끝까지 덮고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내려놓아봐. 오늘 내가 해줄 이야기는 말여.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는 가장 무서운 벌레, 그 욕심이 어떻게 한 가문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는지에 대한 기록이야. 옛날 저기 강원도 깊은 골짜기, 구름도 쉬어간다는 험준한 산맥 아래에 대궐처럼 지어진 집이 하나 있었어. 대문부터가 어찌나 으리으리한지 지나가는 길손들이 그 위세에 눌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던 박영감네 집이었지. 박영감은 그 일대 논밭은 물론이요, 산줄기 하나를 통째로 가졌다는 소리를 듣던 만석군이었어. 박영감의 곳간에는 매년 가을이면 쌀가마니가 산처럼 쌓였어. 하지만 말이여, 그 영감은 곳간에 쌀이 썩어나가 곰팡이가 피어도 동네 배고픈 사람한테 좁쌀 한 톨 안 주는 지독한 구두쇠였다고. 사람들이 그래, 박영감 저 노친네는 저승 갈 때 그 돈을 다 짊어지고 갈 건가? 하고 혀를 찼지. 하지만 박영감은 콧방귀도 안 뀌어. 그저 제 배불리는 거, 제 외아들 귀하게 키우는 것밖에는 머릿속에 든 게 없었거든. 마당에 핀 꽃 한 송이도 제 허락 없이는 향기를 못 내뿜게 할 정도로 기세가 등등했던 박영감. 하지만 그 넘치는 기세가 오히려 제 무덤을 파는 삽질이 될 줄은 그 자신도 꿈에도 몰랐던 거야. 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한여름 오후였어. 매미 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지열이 마당 위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날이었지. 박영감은 새로 지은 별당 툇마루에서 낮잠을 청하고 있었어. 그런데 말여, 단잠에 빠져들려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스르르 스르르 하고 무언가 훑고 지나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박영감이 감았던 눈을 슬그머니 뜨고 대들보 위를 올려다봤어. 그런데 세상에, 거기에는 팔뚝보다 더 굵고 몸집이 집 대들보를 두어 번 감고도 남을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앉아 박영감을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신령님 하고 혼비백산에서 마당으로 뛰어나갔겠지. 하지만 욕심에 눈이 먼 박영감은 달랐어. 그 구렁이 비늘이 마려 틈새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으니까 눈부신 황금빛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거야. 박영감의 눈엔 그게 영물로 보인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금덩어리로 보였던 거지. 저놈 보게나. 저놈 껍질만 벗겨도 내 곳간이 하나 더 늘겠구나. 박영감은 당장 하인들을 불렀어. 옆에서 수십 년을 모셔온 늙은 노복이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고 말렸지. 영감님, 제발 참으십시오. 저건 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업구렁이입니다. 저걸 건드리면 집안의 복이 달아나고 큰 화를 당합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노복의 뺨을 후려쳤어. 이 무식한 놈, 미신 따위에 속아 저 큰 금덩이를 날리란 말이냐. 결국 박영감은 날카로운 창을 들고 직접 대들보 위로 올라갔어. 구렁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박영감을 쏘아보며낸 그 서늘한 기운. 박영감은 그 기운을 무시하고 사정없이 창을 내리꽂았지. 구렁이가 죽어가며낸 비명은 산짐승의 그것이 아니라 마치 여인의 울음소리처럼 애처롭고도 무거웠다네. 황금 구렁이를 죽이고 박영감은 잔치를 벌였어. 내 오늘 대단한 보물을 잡았다며 으스댔지. 하지만 그 웃음은 사흘을 가지 못했어. 구렁이가 죽고 딱 사흘째 되던 날, 박영감이 목숨보다 아끼던 하나뿐인 외아들이 갑자기 쓰러진 거야. 처음엔 그저 더위를 먹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아들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더니 등 쪽에서부터 이상한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지. 박영감이 아들의 옷을 벗겨보고는 기절할 뻔했어. 아들의 등과 팔에 돋아난 반점이 며칠 전 자기가 죽인 구렁이의 비늘과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황금빛을 띠고 있었거든.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해대. 뜨거워요. 몸에 불이 붙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야. 박영감네 논밭이 갑자기 마르기 시작하더니 수확을 앞둔 벼들이 하룻밤 사이에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렸어. 곳간에 가보니 쌀가마니마다 쥐가 들끓어서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박영감은 전국에 용하다는 의원들을 수십 명 불러들였어. 황금을 내걸고 내 아들만 살려내라고 호통을 쳤지. 하지만 의원들은 대문 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코를 움켜쥐며 달아나. 이 집에는 사람의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와 원한의 냄새만 가득하니 내 재주로는 고칠 수가 없소. 박영감은 미칠 노릇이었지. 밤마다 천장에서는 죽은 구렁이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아들의 피부는 점점 딱딱하게 굳어 마치 짐승의 껍질처럼 변해가는데, 자, 여러분, 돈이 산처럼 쌓여 있으면 뭐해? 제 자식이 짐승처럼 변해가는데 그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집안이 완전히 망해 자빠지기 직전 웬 누더기를 기워 입은 노승 한 분이 대문 앞을 찾아왔어. 박영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버선발로 뛰어나가 노승의 가사 자락을 붙잡고 빌었지. 노승이 뜰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혀를 쯧쯧 차며 말해. 당신이 지은 죄가 하늘에 닿았구려. 당신이 죽인 건 미물이 아니라 이 집안의 명줄이었소. 그래도 아들을 살리고 싶소. 박영감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며 빌었어. 그러자 노승이 딱 한 가지 길을 알려주었지. 내일부터 7일 동안 당신이 가진 모든 곡식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시오.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해 질녘에 당신이 평생 모은 금덩어리 중 가장 크고 아끼는 것을 저 산 너머 가장 가난한 과분의 집 지붕 위로 던져야 하오. 단 한순간이라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아들은 영영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오. 박영감은 하겠다고 맹세했어. 첫날부터 곡간을 열어 사람들에게 쌀을 퍼주었지. 그런데 말이여,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지. 쌀가마니가 나가는 걸 볼 때마다 박영감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저게 다 내 피 같은 돈인데 저놈들은 일도 안 하고 내 쌀을 가져가는구나. 입으로는 나누어 준다면서 속으로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게지.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박영감은 품속에 가장 큰 금덩이를 넣고 산을 올랐어. 과분의 집 지붕이 보였지. 이걸 던지기만 하면 아들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박영감의 손이 부르르 떨려. 이 큰 금덩이를 정말 던져야 하나? 쌀도 많이 나눠줬는데 이거 하나쯤은 내가 가져도 신령님이 봐주시지 않을까? 박영감은 결국 금덩이를 던지는 흉내만 내고는 다시 품속 깊숙이 금덩이를 숨겨버렸어.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며 박영감네 집 방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기 시작했어. 박영감이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달려갔어. 곡간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아들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박영감은 그 자리에서 실성하고 말았지. 아들이 누워있던 이불 위에는 옷가지만 흩어져 있고 그 안에는 커다란 구렁이 허물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던 거야. 아들은 영원히 사라지고 말았지. 결국 박영감은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정신줄마저 놓아버렸어.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잡초만 무성한 흉가가 되었고 박영감은 평생 산속을 헤매며 내 금덩이, 내 아들 하고 울부짖다가 어느 이름 모를 계곡에서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됐다더군. 자,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 우리가 쥐고 있는 게 다 내 거 같지? 아니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소풍 와서 빌려 쓰는 것뿐이야. 손을 꽉 쥐면 그 안에 모래가 다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서 나누면 그 빈자리에 더 귀한 진짜 복이 담기는 법이지. 오늘 밤엔 여러분 마음속에 꽉 쥐고 있던 그 무겁고 뾰족한 욕심들 하나씩만 내려놓고 자요. 그래야 내일 아침이 가볍고 개운할 테니까.
다들 따뜻한 꿈 꿔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눈 뜨길 바랄게. 잘 자요.